은행 창구에서 나온 한 60대 남성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대출 상담을 받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시중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는데 정작 자신은 한 푼도 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DSR 규제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젊은 직원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은 풀린다는데 자신은 빌릴 수 없고 경기는 안 좋다는데 집값은 오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에서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800조 원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동성은 넘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은 많은데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4,400조 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은 풀렸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충격적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0.8%로 예상했습니다.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로 봤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과 한강벨트는 신고가 행진입니다. 성동구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817조 원입니다. 전국 합계의 43%입니다. 전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이 전국 아파트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5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었습니다. 월급은 동결됐고 보너스는 반토막 났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보는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분당에 사는 집이 1년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집값은 오르고 자신은 가난해지는데 자산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의 쏠림 현상입니다. 시중에 풀린 4,400조 원이 골고루 퍼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으로만 몰렸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서울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반면 서민은 더 가난해졌고 지방경제는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계대출의 34%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인구가 전국의 18%인데 대출은 34%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돈이 서울로, 그것도 강남과 한강벨트로 몰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9천 가구입니다. 올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절반입니다.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경기가 나빠도 공급이 부족하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출 규제의 역설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DSR을 강화했고 주담대 한도를 줄였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니 더 쉽게 샀습니다. 반면 서민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규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맞벌이였습니다.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3억 원 정도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거절당했습니다. DSR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이 있어서 주담대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좌절했습니다. 1억 원씩 버는 부부가 3억 원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냉혹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집 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같은 아파트가 5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집값은 오르고 자신은 가난해지는데 자산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이유는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탄핵 정국이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관망했습니다. 불확실할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월 중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이후 수도권 거래량이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격을 떠받쳤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매물이 줄었습니다. 매물이 없으니 가격은 안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급하게 사야 하는 사람은 웃돈을 주고 샀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PF 부실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PF의 10% 가까이가 부실 우려입니다. 21조 원 규모입니다. 건설사들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전세난입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립니다. 전세 사기 공포도 있고 보증금 돌려주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놓습니다.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전세가는 폭등합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매수 시장으로 밀려 나옵니다. 2년마다 전세금 인상에 시달리려니 차라리 빚나서 집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은 더 오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상승론자는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서울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락론자는 경기 침체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집값만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경영연구소는 2025년 부동산 10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둔화 우려입니다. 자산시장 불안감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금리 하락의 폭과 속도입니다. 이것이 반등 시점을 좌우한다고 봤습니다. KB금융연구소도 비슷합니다. 수도권은 1에서 2% 상승, 지방은 보합 또는 소폭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집이 있는 분이라면 유리합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의 57%입니다. 세제 개편이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 변두리에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갈아타려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현지 위치가 실거주에 문제 없다면 버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광역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조짐이 보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도시는 위험합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곳은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집값은 오르니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 금리가 더 내리기 전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합니다.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했습니다.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 평균을 보지 마십시오. 서울 평균, 수도권 평균은 의미 없습니다. 강남은 20% 오르고 외곽은 10% 떨어져도 평균은 5% 상승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아파트를 보십시오. 입주 물량은 얼마인지, 전세 수요는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일자리는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발로 뛰십시오.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 컨설턴트나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몇십만 원 상담료가 아깝다고 혼자 판단하다가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돈은 풀리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은 가난해지는데 집값은 오르는 것은 건강한 경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조정이 옵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를 뿐입니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계속 커집니다.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경기와 집값이 이렇게 괴리되는 상황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십시오. 빚을 줄이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여유 자금을 만드십시오. 경기가 더 나빠지면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지 마십시오. 남들이 판다고 따라 팔지 마십시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시기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경제는 순환합니다. 침체 후에는 회복이 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